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아롱이 다롱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저랑 제 여동생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나서는 거 좋아하고 TV에서 연예인들 나오면 그 춤 다 따라 춰야 되고 개그맨들 나오면 유행어 다 따라해야 되는 소위 말해 관종, 인싸 재질의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놀기도 참 많이 놀았습니다. 중학교 때에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앞머리에 스프레이 뿌려서 더듬이처럼 세우고 맨날 학교 빠져나와서 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학교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아지트 개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 할 말 다 했죠 뭐. 짧은 치마 입고 번화가 걸어 다니다가 선생님이랑 부모님한테 붙들려서 혼쭐 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터나 공원에서 시끄럽게 놀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는 바람에 부모님이 저를 경찰서로 찾으러 오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1살 터울 제 여동생은 저랑 완전히 반대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늘 구석에 앉아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도 유행가보다는 클래식을 좋아했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맨날 라디오에서 클래식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인형 머리나 빗겨주고 예쁘게 그림이나 그리면서 정말 유럽 어디 공주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비가 철철 올 때도 나가겠다고 떼를 부리는 건 늘 저였습니다. 하지만 날말가 너무 밖에서 놀기 좋은데도 책 꼭 붙들고 집에 있겠다며 서럽게 우는 건 동생이었죠. 그 사이에서 늘 너덜너덜하게 지치는 건 엄마 아빠였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맨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딱 반 갈라서 섞어 놓으면 자기 속이 편하겠다고 한탄을 하실 지경이었어요. 큰아이인 저는 맨날 다니면서 사고치고 다니고 둘째인 제 동생은 기운 없이 늘어져 있으니 엄마는 불같은 저와 얼음 같은 제 동생 사이에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실 지경이었죠. 게다가 나이 차이라도 많이 나면 엄마가 좀 숨쉴 구멍이 있었을 텐데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거의 쌍둥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게다가 옷이며 신발, 각종 색깔에 대한 취향도 너무나 극과 극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록달록해야 되고 반짝반짝하지 않으면 아예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까만색, 회색, 갈색, 정말 아이가 고르는 색깔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칙칙하고 얌전한 것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데리고 어디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옷을 입혀 데리고 나갈 때면 사람들이 늘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온갖 반짝이 스팽글이 붙은 치마에 핑크색 구두, 빨간색 리본 같은 걸 단 건 저였고 온통 까만 옷에 까만 구두, 그리고 그나마 회색이나 흰색으로 된 액세서리 하나 정도 머리에 얹거나 가방을 든 건 제 동생이었거든요. 컬러풀의 전형과 흑백의 전형 그 둘 사이에서 엄마 아빠만 2배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어렸을 때는 힘으로라도 번쩍번쩍 들어올려 옮길 수라도 있죠. 학교 갈 나이쯤 돼서는 그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일단 걷는 거 없이 무조건 뛰는 저와 어떤 일이 있어도 뛰지 않고 엄마 손 꼭 잡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는 어른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동생 때문에 아빠는 저를, 엄마는 동생을 전담으로 맡았어요. 그나마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루 몇 시간 학교 가 있는 시간이 생겨서 엄마와 하늘에서 자기 살라고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가서도 저와 동생이 자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미안한데 혹시 친자매 맞냐, 누구 하나 입양한 거 아니냐 물어보는 분도 있었고
애들 사이에서는 둘 중 하나는 주워왔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둘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요. 늘 축제며 체육대회 때 앞에 나가서 응원봉을 커다랗게 흔들며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건 저였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양호실에 누워있는 건 제 동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공부는 제 동생이 훨씬 잘했습니다. 저는 노는 걸 잘했고 동생은 공부를 잘했다고나 할까요? 결국 저는 대학도 재수를 했고 동생은 한 번에 붙어서 저희는 똑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조금 창피하지만 동생이 저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다녔고요. 하지만 저는 대학 때도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놀러 다니고 최선을 다해 젊음을 즐기는데 모든 걸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느라 정신없어서 남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가끔 만나는 동생이 너무 눈에 띄게 파리해져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성격상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건지 간호사가 딸 수 있는 부대 자격증은 다 따려고 하더라고요. 간호학과를 간 동생은 이미 2년 차에 자격증도 몇 개나 따고 간호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습들도 나가면서 차근차근 동기 중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커리어를 쌓아나갔습니다. 반면에 패션 디자인과인 저는 계속 낙제만 하다가 간신히 남들보다 2년이나 학교를 더 다닌 후에 졸업을 했죠. 제가 졸업할 무렵 이미 동생은 꽤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도 동생이 간호사니까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어디가 조금만 아프거나 불편해도 쪼르르 동생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 저는 또 해맑게 그 사실을 좋아하는 철없는 언니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동생이 얼마나 철치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챙기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딱 한 번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세상이 모두 밝은 것 같고 그렇게 행복해서 참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철없게 찰락팔락하면서 놀고 즐기느라 바빴는데 사실 생각해보니 언니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챙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그 말을 했을 당시에는 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무심하게요. 왜? 너도 즐기면서 살아. 인생은 즐기는 거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못 가질 것 같으면 뺏고 그러고 살면 되지. 그래? 뺏으면 뺏긴 사람이 너무 슬프지 않아? 야, 무슨 내가 너보다 많이 산 건 아닌데 뺏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뺏긴 사람이 바보더라고. 넌 안 놀아봐서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애들한테 뭐 뺏을 때 사실 뺏는 애들은 장난이거든. 그냥 한 번 던지는 거야. 야, 그거 내놔. 안 내놔? 확. 이거 다 그냥 하는 말이거든. 그런데 뺏기는 입장에서는 괜히 혼자 겁에 질려서 안 주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주는 거라고. 사실 끝까지 안 준다고 버럭버럭하면 사실 뺏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경우 꽤 있다니까. 그렇구나. 뺏기는 사람이 바보구나. 꼭 누구 하나는 바보 만들어봐야겠다. 뭐야. 안 뺏겨야겠다가 아니고 누구 하나 바보 만든다니. 너도 가만 보면 얌전한 것 같은데 은근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하며 웃고 넘어갔지만 이때 동생이 했던 말의 의미는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졸업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디자인실, 저기 디자인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차근차근 자기 커리어대로 조금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며 꽤 전도 유망한 간호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쓰러진 거예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나름 의료계에 있는 아이니까
평소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할 거라 생각해서 따로 챙기지 않았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게다가 저처럼 조금만 아파도 사방에 소문내고 아파 죽겠다, 너무 아프다, 나 좀 살려달라 난리 치는 게 아니라 그저 아파도 참고 별로 밖으로 티내지 않으면서 혼자 끙끙 앓는 아이다 보니 그렇게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걸 보고 엄마 아빠도 저도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유 진짜 어렸을 때도 넌 손끝 조금만 베어도 비명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했는데 쟤는 무릎이 깨져 피가 한강처럼 흐르는데도 그 작은 손으로 꾹 누르면서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하던 애라 아주 애간장을 녹이더니 아니 왜 다 커서도 저래? 아이고 속상해. 동생의 병은 빈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빈혈이 그렇게 큰 병인 줄 몰랐어요. 그냥 피가 좀 부족해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가끔 어지러워 쓰러지는 그런 병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나름 심각하더라고요. 동생 역시 약도 꽤 먹어야 되고 당분간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희한하게 동생이 정말 저희 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동생이 쓰러지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생활비 때문에 몹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동생이 생활비를 주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제 등짝을 있는 힘껏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람 구실 못하고 그렇게 사방 헤매고 다니면서 부초처럼 여기에서 며칠 다녔다가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몇 달 다녔다가 또 저기로 옮기고 그러는 동안 내내 누가 우리를 챙겼겠니? 아이고 철 좀 들어라 진짜. 갑자기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너 혼자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 아 왜 넌 맨날 혼자 끙끙 앓고 착한 척 혼자 다 하다가 사람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실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길게 또박또박 성을 낸 적이 없어서 좀 당황했어요. 언니가 언제 한번 주변 둘러본 적이나 있었어? 언니는 언니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 언니 놀고 즐기는 거 외에 다른 거에 한 번이라도 신경 써본 적 있냐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스스로가 엄청 쿨하고 멋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제멋에 취해서 살잖아. 사실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오히려 그냥 내 동생 엄청 자랑스럽고 예쁜 애 정도가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의 말에는 엄청 가시가 돋아있는 거예요. 평소 동생과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싸운 적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왜 그렇게 저한테 적대적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얼마 뒤 만난 동생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동생은 저와 다르게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가 넘치고 넘쳐서 한때는 핸드폰을 2개 써야 될 정도였습니다. 저도 감당 안 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동생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이 딸랑 40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폭 좁은 교제를 하는 아이죠. 그래도 그중에 딱 하나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 저도 유일하게 아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동생이 왜 저렇게 저한테 화가 나 있는지 너는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몹시 당황하면서 머뭇머뭇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다 처음 듣는 얘기라 어안이 좀 벙벙했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언니가 모든 사람한테 되게 시선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시선받는 사람의 동생이라는 굴레 아래서 알게 모르게 몹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너도 저렇게 재밌니? 너도 저렇게 활발하니?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대요. 게다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언니는 운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턱턱 기회가 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해주는데 왠지 자기는 한번 실패하면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고 버릴 것 같다나요? 끝없이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싫고 지겹대요. 아니, 그걸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제 성격이에요. 부모님도 사실 본인이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가 없는데 언니가 안 챙기니까 자기라도 챙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계속 자기 팔자 타령하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용돈 안 드린다고 해서 못 사실 분들이 아닌데 걔는 왜 굳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렇게 힘들어한 거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말을 하지. 대체 왜 말도 없이 혼자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래? 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그러자 동생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슬쩍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 약간 저를 비난하는 말투로 툭 대답을 던졌습니다. 언니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하던데요. 자기 노느라 바빠서 남 얘기는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사람이라고. 사실 저는 거기서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보니 동생이 몇 번 저한테 언니도 조금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사실 조금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곤 했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 거 뭐 있어?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대충 대답하면서 무시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몇 번 동생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니 동생이 그때부터 저한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원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화를 내거나 말이라도 하지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속으로 쌓아두고 있대요. 자기 친구한테는 그런 걸 다 털어놨으면서 정작 언니인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동생한테 느낀 열등감이 더 컸거든요. 제가 그렇게 더 활발하게 앞에 나서게 된 거는 뭐래도 동생을 이길 수 없는 못난 언니라는 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거라도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컸거든요. 그런데 저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저에 대한 미움을 그렇게 키우고 있었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제 성격이 워낙 속에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런 마음도 사실 금방 잊고 말았죠. 오래 담고 있기에는 동생이 너무 불쌍하게 아프기도 했고 자꾸만 쓰러지는 게 어째 제 탓인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동생은 미친 듯 달려 일을 하던 중 1년을 재생불량성 빈혈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그동안 생애 처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패션 분야잖아요. 아유, 너무 예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미모가 어느 정도 무기인 분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제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던 쌍꺼풀 없는 무쌍눈을 어떻게든 좀 수습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성형외과를 하나 찾았어요. 저랑 동생은 성격이 다른 것만큼이나 생긴 것도 다릅니다. 동생은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작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눈도 작고 코도 낮고 얼굴도 약간 둥글고 넙대대한 편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그것도 콤플렉스였어요. 제가 친할머니 판박인데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당신 닮은 저를 너무너무 예뻐해 주셔서 진짜 예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엄마 닮은 제 동생이 예쁜 거고 전 그냥 친근한 거더라고요. 내내 조금 고쳐볼까 어쩔까 고민만 하다가 아예 이참에 제대로 한번 손을 보자 싶어 처음으로 성형외과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성형외과 선생님이 너무 젊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툭 성격대로 말을 던졌죠. 아니 이렇게 젊으신 분한테 제 생눈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처럼 의심 가득하게 자기 눈을 맡겨도 되냐고 대놓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나요? 저한테 참 신기한 성격이라면서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수술이 잘 돼도 만족 못했다고 하는 게 이득이네요. 아, 그렇게 되나요? 제가 또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약간 고객님 개그 코드가 저랑 맞나 봐요. 그렇게 저는 제 말에 깔깔 웃어주던 그 사람한테 눈 수술을 했습니다. 뭔가 컴플레인을 걸어서 제 수술을 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수술이 너무 잘 됐더라고요. 아, 안타깝네요. 제 수술 핑계로 몇 번 더 뵐까 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네. 안 그래도 잘못되면 계속 오실 것 같아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너무 튀지도 않고 진짜 제 눈 같은데요? 아니요, 눈 말고. 눈 말고 뭐요? 마음에 드시냐고요. 그러니까 뭐가요? 저요. 그 말에 좀 당황했지만 또 당황한다고 해서 입이 쉬는 성격은 아니라서 훅 대답을 던졌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마음에 들죠. 이 병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몇 번 더 만나보던가요. 그러죠 뭐. 그렇게 얼결에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의사를 만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었고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랑 연애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 주변 사람들이 놀라면서 묻더라고요.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를 잡았냐면서 혹시 간호사인 동생이 소개시켜 준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몰랐는데 은근히 그게 놀라운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에 동생이 걸렸습니다. 열등감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동생이 제 연애 얘기를 듣고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동생에게 연애하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연애 6개월 만에 저한테 아이가 생긴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양쪽 부모님께 다 임신 사실을 말하고 저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동생도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걱정한 거와는 달리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의외로 형부 병원에 자기 자리 좀 있을지 물어봐 달라는 거 있죠. 제 동생 평생 저한테 그 어떤 부탁이나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애였거든요. 그런 애가 부탁을 하니 갑자기 언니로서 이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은 내 동생이 되게 괜찮은 간호사인데 혹시 자리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순순히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상담실장 겸 간호사 필요했거든. 동생 한번 만나야 하는데 겸사겸사 잘 되었네. 얼굴 볼 겸 면접 볼 겸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여동생을 인사도 시킬 겸 그리고 직원 면접도 볼 겸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동생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 남편은 저한테 동생이 자기 병원에서 데리고 있기엔 너무 스펙이 좋다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런 여동생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니, 딱히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런데 나랑 다르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되게 열심히 자기 능력 쌓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건 사실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간호사로서 저 정도 능력 쌓기 참 쉽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동생한테 감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제가 동생보다 못난 언니라는 점에 살짝 기도 죽었어요. 만남 며칠 후부터 동생은 남편의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동생 능력이 뛰어난 건지 동생이 일한 다음부터 정말 남편의 병원이 너무나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말로는 동생이 정말 상담도 잘하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번 왔던 고객들이 자꾸만 손님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달리 눈, 코, 입 모두 성형한 것처럼 예쁘잖아요.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성형하면 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온 사람들 중에서는 남편에게 상담 선생님 눈처럼 하고 싶다는 둥, 상담 선생님 코처럼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둥 동생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제 동생을 인정해 줄 때마다 저는 동생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랑 결혼 결심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병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간 다음부터 병원이 갑자기 그렇게 잘 된다고 하니 저로서는 동생이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쩌니 저쩌니 해도 언니한테는 동생밖에 없고 동생한테는 언니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결혼을 하고 2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저와 인연이 안 되려고 그런 건지 아이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출산을 얼마 안 남기고 한 유산이기도 했고 이 아이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사라졌으니 혹시 남편이 결혼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계속 불러있던 배를 보며 교감하던 생명체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였죠. 든든하게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아이를 제 잘못으로 흘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이 다 제 탓 같기만 했어요. 혹시 그때 너무 빨리 걸었나? 혹시 그 생선 먹으면 안 됐었나?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을 잘못한 적이 있나?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었나? 정말 침대에 누워서 온갖 나쁜 생각만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라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저를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온갖 나쁜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아 돌며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망상까지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 동생이 저의 위로가 되어주더라고요. 글쎄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울면서 그러는 겁니다. 언니가 건강해야 아이도 다시 찾아올 거야. 언니가 이러고 있는 거 절대 아이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동생은 계속 저를 독려하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옆에서 돌봐주고 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살펴주면서 저를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동생의 위로가 가장 크더라고요. 게다가 일을 하면서도 저를 혼자 두지 않고 챙기는 걸 보면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형제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이를 잃은 것을 계기로 서로 더 돈독해졌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남편이 너무 바빠져서 저를 못 살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동생 덕에 후다닥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런 여동생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신경을 써줬어야 하는데
처제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 사실 병원도 너무 바빠서 정말 처제 아니면 나 진작에 쓰러졌을 거야. 정말? 난 걔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몰랐네. 당신 진짜 처제한테 고마워해야 해.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업무 처리하고 짬나면 당신한테 달려가고 근데 또 중간중간 나 챙기고 그래줬거든. 나 처제 아니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여동생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된 게 말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즐기느라 여동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면 새삼스레 저는 동생을 몹시 의지하는 언니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친해진 여동생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제가 모르던 매력이 많은 친구더라고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얻은 것 같은 행복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삶이란 참 이상하죠. 행복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또 다른 창문으로는 불행이 들어오는 법인가 봅니다. 그 즈음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쩐지 저한테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병원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 병원도 지금까지 중에 가장 잘 되는 편에 속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니, 저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기보다는 저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병원 일 핑계를 대면서 병원에서 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아니, 무슨 응급실도 아니고 성형외과가 그렇게 밤까지 뭘 해? 지금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 내서 따로 시술 받고 그러기 어렵잖아. 저녁에 와서 상담도 받고 뭐 간단한 시술은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도 하고 야간 서비스 만든 후부터 우리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래. 아니, 그래도 집에는 좀 들어오고 당신도 잠은 자야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병원에서 24시간을. 아유, 이렇게 돈 벌면 결국 혜택 보는 건 당신이란 생각 안 해? 아니, 처제는 먼저 야간 서비스 아이디어도 내고 본인도 집에 안 가고 도와서 병원 성공시키려고 애쓰는데 당신은 어떻게 남의 일처럼 집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과 저를 비교하는 남편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진짜 제가 물색 없이 투덜거리는 건가 싶어 일단 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얘, 저녁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잘 돼? 언니, 우리 병원 그것 때문에 완전 떴잖아. 그래? 퇴근하고 슬그머니 와서 상담하고 시술받고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서 요즘 낮보다 밤이 더 잘 돼.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새 다 단골되고 그 사람들이 또 손님 데려오고. 어느새 넌 우리 병원이 되었다?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동생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게,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주 병원에 대한 애정이 막 생기네. 그래, 고맙다. 나는 그 분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내 몸도 완전치가 않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네. 언니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몸 관리하다가 나중에 또 예쁜 천사 찾아오면 그 애 잘 지키다가 조카 낳아줘. 세상에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 불안함이 증폭되는 사건은 의외로 갑자기 훅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빨래를 내놓는데 어라, 남편의 속옷에서 제가 여자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로 바쁜 줄 알았지 남편이 딴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대로 대놓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속옷에 여자 립스틱 묻어있던데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말한다는 걸. 마취가 덜 풀린 환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그 환자가 쓰러졌거든.
내가 부축하면서 잡는데 그 사람이 내 바지를 붙잡는 바람에 바지가 벗겨져서 그 환자 립스틱이 묻었어. 그러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립스틱 색깔까지 딱 얘기하는데 그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취 풀리면서 혼자서 막 헛소리하고 의사 선생님 붙들고 늘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마취라는 게 아무래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이 풀리지는 않아서 여동생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병원에서 마취 덜 풀린 환자가 난동 부린 적 있니? 그랬더니 여동생이 갑자기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 안 그래도 언니한테 그 얘기 해주려고 했어. 얼마나 웃겼는데. 세상에 그 여자 때문에 형부가 바지 벗겨져서 만천하에 팬티 드러났었잖아. 언니, 형부 속옷 좀 좋은 걸로 챙겨 입혀야겠어. 언제 또 바지 벗겨져서 팬티 보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 동생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남편 말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의심스러운 상황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동생이라도 계속 그 병원에 있었다면 제가 동생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동생도 병원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무슨 연수를 받는다나요? 새삼스레 무슨 연수인가 했는데 3개월 정도 다른 분야 연수 좀 받고 나면 아마 자기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는 뭐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제안해서 3개월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타지에서 연수받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도 물어볼 사람은 동생뿐이라 몇 번 애둘러 물었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형부만큼 성실한 사람 없어. 언니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나 있는 병원에서 세미나 있어서 형부 잠깐 만났는데 사람이 아주 피골이 상접했더라. 밥도 함께 못 먹고 올라갔어. 예약 환자 있다고. 바빠서 그래, 바빠서. 남도 아니고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연수가 끝났다며 동생이 올라와서 만났는데 글쎄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아니, 너는 공부하러 갔다는 애가 왜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서 왔어? 그래도 성형외과에서 일하는데 너무 손 안 댄 것도 좀 그래서 살짝 시술만 했어. 네 형부가 해준 거야? 아니, 뭐 주사 정도는 형부가 해준 것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 한 것도 있고 그냥 좀 섞였어. 아니, 그래도 네가 다니는 병원에서 해야 네 형부 병원 홍보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동생이 살짝 민망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형부한테 수술 받는 게 조금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동생이 귀여운 걸까요? 뭔가 조선시대에 쑥스러워하는 아녀자 같기도 하고 내외하는 게 너무 동생답고 귀여운 거예요. 제가 막 웃고 있는데 동생이 조심스레 저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근데 몇 달 사이에 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무슨 일 있어? 언니 뭐 걱정되는 거 있어? 아니, 네 형부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그동안 쭉 좀 살펴봤거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 2, 3시에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아주 초죽음 돼서 완전 지쳐서. 처음엔 야간 진료 수술이 늦게 끝났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수요일에는 야간 진료가 없더라고. 진료도 없는데 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뭐라도 오는 건지. 그래? 이상하네. 수요일은 정말 4시 반이면 우리 다 퇴근이거든. 주말도 없이 영업하니까 수요일은 좀 빨리 끝나는데. 동생 말을 듣는데 갑자기 왈칵 울음이 터졌습니다. 뭔가 남편의 바람이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였죠. 언니, 형부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하잖아. 사실 그때 그 립스틱 묻은 속옷도 네가 말을 해주긴 했지만 여튼 거기서부터도 좀 이상했어.
아이고, 혼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설 쓰면 당연히 힘들지. 일단 기다려봐. 내가 형부 수요일마다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언제부터야 근데? 몇 달 됐어. 아, 너 연수 간다고 했던 그때쯤인가? 아, 그래서 내가 몰랐나? 여튼 있어봐. 내가 알아볼게. 동생은 저를 위로하고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이 전해준 소식은 너무 의외였어요.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부가 매주 수요일 날 어디 가나 하고 봤더니 글쎄 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봉사? 그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왜 봉사를 다녀? 형부 진짜 존경스러워 언니. 정말 나 같으면 집에 가서 밀린 잠이라도 자겠는데 글쎄 화상 입은 사람들 피부 치료해주는 단체가 있거든? 그 단체에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마다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미행했지. 미행? 네가? 아니, 언니가 그렇게 펑펑 울면서 사는 게 지옥이라는데 미행 정도도 못해? 여튼 나 괜히 미행했다가 거기 단체에 붙들려서 나도 이번 주부터 봉사하게 생겼어. 아니, 그럼 그런 걸 왜 비밀로 하고 다녀? 형부가 아무래도 병원 사람들한테는 신경 쓰일까봐 말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좋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매주 수요일마다 형부랑 같이 봉사하려고. 동생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남편이 수요일마다 피곤한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내가 가보니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많더라. 아무래도 화상 흉터 오래된 건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많이 가리기도 하고 형부가 흉터 보고 살피고 하면서 화장품 같은 거 묻어오고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동생의 설명을 듣고 났더니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사는 남편을 의심했던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겸연쩍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당신 왜 화상 입은 환자들 봉사 다니는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봉사? 아유, 진짜. 내가 매주 수요일에 당신 봉사 다닌다는 걸 당신이 아니라 내 동생한테 들어야겠어? 매주 수요일마다 당신 화상 입은 환자들 봉사 다닌다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혹시 바람이라도 피나 다른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나 걱정했잖아. 매주 수요일에 가는 거 굳이 뭐 소문을 내. 그런 거는 원래 소문을 내는 게 아니지. 그냥 몰래 슬그머니 하는 거지. 그리고 바람은 무슨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진짜 뭐래. 좋은 일은 소문 내야지. 안 그래도 당신 혼자 애쓴다고 동생이 다음 주부터는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 아, 처제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어? 오늘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서 뭐 내일 하려나 보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힘들게. 남편이 겸연쩍은 듯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또 화가 스르르 풀리면서 의심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몸 좀 추스르면 같이 봉사 다니면서 하다못해 옆에서 보조라도 좀 해줄게. 아니야. 의학 봉사는 일반인 쓰기 어려워. 당신은 그냥 집에서 몸이나 잘 챙겨. 제 어깨를 몇 번 토닥인 남편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심 간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저는 먼저 잠든 남편 옆에서 쓸쓸하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핑계는 그거였어요. 화상 입은 환자 봉사 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 업무 시간에는 치료가 어려우니 영업이 다 끝난 후 따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도와준다며 고마워하는데
그냥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슈바이처 박사도 아니고 히포크라테스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해? 또 왜 그러냐? 아니, 의사가 의사 사명을 다하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돼? 아니, 내 말은 그 사명도 사명 나름이지. 그렇게 밤낮 없이 병원에 붙어 있으면 당신 건강도 문제 생기잖아. 그리고 내 동생도 아주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애가 퀭해 아주. 그건 그래. 집이 멀어서 그런가? 그냥 여기서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되나? 우리 집에서? 어차피 처제 조만간 전세 옮겨야 한다며. 여기 방도 있고 출퇴근 같이 하면 되고 당신도 아무래도 처제 있으면 쉬는 날 좀 덜 심심할 거 아니야. 생각도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 나쁜 제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과 논의해서 저희 집으로 동생을 들였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트렁크 3개가 짐의 전부일 줄은 몰랐어요. 그 흔한 가전 하나 없이 딱 옷하고 컴퓨터, 앉아서 쓰는 좌식 책상 하나, 그게 동생 짐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동안 빌트인이 된 집에 살아서 가전이 필요 없었다고는 하는데 분명 언젠가 이사 한번 갈 때 엄마 아빠랑 우르르 가전 종류를 샀던 것 같거든요. 뭐 낡아서 버렸거나 처분했겠지 싶어 별말은 안 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사는 건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일단 저보다 음식 솜씨 나은 동생 덕에 저는 훨씬 잘 먹게 되었고 남편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말이 되면 둘 다 죽은 듯이 잠만 자서 언젠가부터 저는 둘은 자게 두고 혼자 나와서 천천히 저만의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그렇게 산책이건 쇼핑이건 하고 돌아오면 두 사람이 일어나 있고 한 사람은 청소를, 한 사람은 요리를 하다가 절 맞이해 주는데 그게 또 은근 편하더라고요. 물론 간혹 남편이 저와 동생을 은근히 비교하는 말을 할 때면 좀 기분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본판이 시원시원하고 예뻤던 동생이 살짝 성형을 하니까 정말 길 가도 돌아볼 정도로 예뻐졌거든요. 처제 때문에 고객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저렇게 되고 싶다고 마음을 아주 완벽하게 저격하는 거지. 형부 솜씨가 좋은 거죠. 여보, 그럼 나도 성형 좀 할까? 당신은 안 돼. 눈으로 그냥 만족해. 왜? 난 왜 안 돼? 원래 가지고 있는 얼굴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그 말 듣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어쩐지 어렸을 때 자꾸만 동생이랑 비교당하던 그 과거도 떠오르면서 어쩐지 저는 성형도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딱 규정지어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서운해하는 티가 났는지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형 말고 혹시 필러나 보톡스 같은 거 맞고 싶으면 병원에 한번 나와. 알았다고 대답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 흔한 피부 시술 한번 받으러 간 적도 없더라고요. 와, 그래도 나름 원장 아내인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어서 정말로 어느 날 남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니까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 병원에 제가 처음에 가서 눈 수술을 했을 때부터 알았던 아주 나이든 간호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슬그머니 오셔서 시술 준비를 해주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삼국지 읽으셨어요? 읽은 적은 있죠. 아주 오래전에 짧은 버전으로 읽은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그런 말을 해요. 초원을 누비는 맹수도 몸속 기생충에는 손쓸 길이 없이 쓰러진다고요. 몸속 벌레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안 그래도 구충제 잘 먹어요. 그런데 구충제 안 먹으면 이 시술이 뭔가 잘 안 나오나요? 아이고, 그런 말이 아닌데. 그냥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마취 들어갈게요. 약간 몽롱해져 오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아서 어쩐지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술이 끝난 후 여쭤봤어요.
그런데 혹시 아까 하셨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뭐 있죠? 저한테 진짜로 기생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심할 거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몹시 난감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알아들으셨으면 알아들으신 거고 아니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제가 알아들어야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 그게 뭘까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적은 가까이에 있고 내 몸속에 있는 벌레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나를 해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몸속 벌레가 뭘까 하는데 너무나도 소름 돋게 뜬금없게도 제 동생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마 저는 본능적으로 처음부터 동생을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그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최면을 걸었던 거겠죠. 사실 그 생각을 하던 그 순간조차도 설마 내가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걸 거라며 너무 이상한 드라마를 많이 봤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동생을 한번 떠봤습니다. 그런데 네가 성형해보니까 어때? 나는 네 형부도 조금 성형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형부가 굳이 왜 성형을? 아니, 그래도 직접 의사가 이것저것 해봐야 사람들이 더 말을 신뢰하고 믿지 않겠어? 글쎄,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형부도 성형한 데가 왜 없어? 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종이 땡하고 울렸습니다. 네, 제 남편 성형 딱 한 군데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남이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은밀한 부위, 남자의 자존심인 그곳을 성형했거든요. 제가 아주 무섭게 제 동생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동생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몹시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니 그러니까... 저는 바로 학창시절 놀았던 그 바이브 그대로 동생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당장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성형이 아니라 온몸에 뼈다귀 재건수술할 줄 알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동생이 저한테 아락바락 대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형부랑 잤다. 우리 사겨.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언니 같은 쌍날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상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형부 같은 의사를 잡아서 결혼할 수가 있어? 형부가 그러더라.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호기심 생긴 걸 사랑이라 착각했대. 그러면서 내가 훨씬 자기랑 잘 어울린다고 나 사랑한다고 했어. 언니 형부랑 잠자리 안 한 지 오래됐지? 난 거의 매일 해. 형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언니가 그랬잖아. 뺏은 게 잘못 아니고 뺏긴 게 바보라고. 네가 미쳤구나. 대체 언제부터 이딴 짓을 한 거야? 동생의 대답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힘이 스르르 빠지고 말았어요. 언니 유산하고 누워있는데 형부가 날 찾아왔어. 책임질 것까지 사라진 마당에 더 이상 마음 속이고 싶지 않다고. 제가 아이를 잃어서 힘들어하던 그때 동생이라는 건 제 남편이랑 붙어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희희낙낙 저를 능멸하고 둘이서 이상한 짓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마다 화상 환자 봉사 간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봉사는 개뿔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 놓고 수요일마다 거기서 아주 오만 난리를 다 떨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귀한 봉사활동한다며 두 사람한테 주말마다 보양식 해바치고 제가 그걸 도와주지 못함에 미안하다는 감정까지 가졌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저를 놀리듯 바람을 펴왔어요. 같은 집까지 들어왔으니 아주 대놓고 놀아놨죠. 제가 집을 비우면 바로 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제가 들어올 때쯤이면 천연덕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척하며 저를 맞이했던 거였습니다. 전 그대로 동생의 뺨을 올려붙이고
남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동생한테 전화를 받은 듯 남편은 저를 몹시 당황한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여기 병원이라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놀고 있네. 넌 병원에서 그런 짓 저질러 놓고 나한테 병원이라서 얌전하게 있으라는 거야?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병원 집기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뭐 당연히 남편 병원에 왔던 손님들한테 소문이 쫙 나고 말았죠. 남편은 그동안 애써서 쌓아놨던 명성을 싹 잃게 되었어요. 간호사로 들어온 처제랑 대놓고 바람핀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쫙 나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병원이 되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죠. 제 여동생은 저희 엄마 아빠 기절하게 만들고 그대로 잠적을 해버렸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할 뿐이었죠. 저랑 여동생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평생 자매가 서먹서먹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끝까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자다가 저는 벌떡 일어나요. 항상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그런 류의 꿈을 꿉니다. 어쩜 제 동생은 그렇게 수년에 걸쳐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그런 식으로 뒤통수까지 쳤을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언니였을까요? 동생한테 뭘 그렇게 상처를 줬던 걸까요? 이런 자학을 하고 있자니 제 친구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동생이 미친년이라고요. 어쩌면 그 말이 맞다 싶다가도 동생만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분노와 함께 아주 약하게 찌르르 아파옵니다. 그래도 동생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쨌거나 남편과는 이제 이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젠가 동생을 만나게 되면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디선가 또 그 순진한 얼굴로 남자 하나 꼬셔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가정 있는 남자를 후려서 그 가정을 또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다 제 동생이 이런 희대의 꽃뱀이 된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저를 두고 바람핀 이 남자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파멸시킬 예정이에요. 저와 제 동생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니 그 정도 벌은 받아야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